안녕하세요. 저는 말뿐인 가족은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는 60대 남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그저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일까요? 저는 과거 경험한 일들 덕분에 오히려 그 말에 반감을 가지게 됐어요. 때로는 피가 섞인 사이가 남보다 더 멀고 더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엔 가족이라면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믿었던 가족의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은 피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제 경험 속에서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와 책임감을 짐지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정년기에 부모님이 소개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땐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그런데 살아보니 우리는 도무지 맞지 않더군요. 대화도 안 통하고 서로 원하는 방향도 달랐죠.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전처가 키우게 됐어요. 비록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서 아이를 자주 보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결혼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듯 계획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이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나 제 회사에 새로운 격리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예요. 비록 부하 직원이지만 나이 차도 많이 나지 않고 똑같이 결혼했다가 혼자가 된 처지였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퇴근 후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의 웃음 속에 숨겨진 슬픔과 강인함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점점 아내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도 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서로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죠.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업 실패로 비관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죽은 남편이 빚을 남기고 떠났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의 지난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더욱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빚을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빚을 갚아준 것도 단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조금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죠.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젠 그 연락도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다시 맡아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전처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노총각이라 우리 아들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고 했답니다.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마인데 이렇게 아이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건 당연한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현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좀 무거운 얘긴데 들어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얼굴 하니까 나도 긴장되네. 무슨 일이든 얘기해봐. 전 저한테서 연락 왔어. 우리 아들 준호 있잖아. 걔를 다시 내가 돌봐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 전 저가 재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이까지는 못 받아들이겠대. 아이고, 그렇구나. 준호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될까. 엄마가 재혼한다는 이유로 같이 살 수 없다니. 그래서 말인데 난 준우를 우리가 맡아서 키웠으면 어떨까 하는데 내가 아빠니까 말이야. 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중요하잖아. 당신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또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보, 그건 고민할 필요 없어. 난 괜찮아.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잖아? 이제 우리 둘이서 잘 키우면 되지. 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어. 뭐 아이도 새로운 가족을 원할 테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될 것 같아. 정말로? 아이고, 정말 고마워, 여보. 사실 나 진짜 많이 걱정됐어. 당신이 힘들어할까 봐. 그런데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든든해. 아유, 뭘 또 그래. 우리가 가족이잖아. 에이, 이제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니까 걱정 마. 잘 키우면 돼. 난 아이랑 잘 지낼 자신 있어. 그럼 이번 주에 전초랑 얘기해서 데려오기로 할게. 아이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면 좋겠지. 당신 덕분에 한결 마음이 놓인다. 그래, 당신도 마음 너무 무겁게 가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내가 많이 도울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다시 우리 품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준우는 처음에 낯을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잘 적응해 갔어요. 아내도 준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준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저는 중학생인 우리 아들이 얌전히 잘 지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시켰고 저도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준우에게 쫓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눈발 속에서 문 앞에 서 있었고 준우는 그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너 같은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빠 꼬셨지? 당장 나가라고! 준우야, 왜 이러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네. 우리 서로 잘 지내려고 했잖아. 너도 아빠도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셔서 난 노력하고 있는 거야.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이씨.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인생 엉망됐어. 너 같은 여우 같은 년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아, 당장 꺼지라고. 준우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정말 너를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라고. 우리 같이 조금씩 노력해보자. 응? 노력? 그딴 노력 필요 없어.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무슨 수를 쓰든 나한테 아무 소용 없다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 살기 싫다고. 아빠랑만 살고 싶어. 너 같은 년이랑 절대 살고 싶지 않아. 너도 아빠 눈치 보면서 가정 들지만 사실은 나를 엄마한테 버림받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준우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네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느껴.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서. 닥쳐. 그런 변명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그냥 나가라 나가.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아니야, 준호야. 정말로 그런 생각은 한 적 없어. 너도 나한테 소중해.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나도 네 행복을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참, 웃기고 있네. 네가 내 행복을 위해 여기 있다고? 네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뭔 헛소리야. 나가라고 했다. 당장 나가. 오준호, 너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를 들은 아들은 몹시 당황한 듯 했어요. 누가 봐도 재발절인 표정이었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얌전한 척했던 준우의 행동이 모두 가식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아내한테 얌전 떨더니 뒤에서는 제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아들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과 적대적인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엄마한테 년년거리고 너너거린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냐고? 아빠, 그게요. 변명하지 마. 네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아빠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 나 앞에서는 그렇게 공손하더니 그동안 뒤에서 내 아내를 몰래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요, 아빠. 그냥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우덜한테 그딴 식으로 버릇없이 굴고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감정이 격해도 네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지켜야 할 소원이 있어. 여보, 일단은 제발 진정해. 준우도 아직 어리고 그저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말려서 그런 거야. 나도 괜찮으니까. 아니야.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준우가 어리다고 해서 이걸 눈 감아줄 수는 없어.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이런 태도랑 말투는 준우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오늘 내가 준우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겠어 하죠.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저는 그날 준우를 몽둥이로 체벌했습니다. 그동안 얌전한 척하며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체벌이 끝난 후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절망과 끔찍한 허탈감뿐이었어요. 아들로 인해 느낀 실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기에 무엇이 부족했기에 준우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아내에게 왜 이걸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애가 생모에게 버림받고 새 엄마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준우를 이해하고 참아주려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내의 상처를 생각하니 나의 무능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깊이 후회하며 가슴에 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준우를 더 엄하게 가르치기로 했어요. 집에는 CCTV까지 설치했어요. 준우가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감시하려고요. 저는 준우가 얌전히 지내는 모습을 보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못했죠. 심지어 준우는 이제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게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CCTV를 없앤 건 3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CCTV를 몰래 다시 설치해서 준우가 제 아내를 함부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다행히 준우는 내 아내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이제는 정말 없애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짐승처럼 구는 준우의 모습을 보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준우를 더 엄격하게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이의 성격을 그릇되게 만든다는 생각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죠. 원래 저는 사근사근하거나 다정한 성격이 아닙니다. 무뚝뚝하고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는 일부러 더 엄하고 냉정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우와 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준우는 제 앞에서 항상 조심스러워했고 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안에서 따뜻함보다는 긴장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쓰리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냉정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감정을 숨기고 준우에게 다가가지 않으려 했던 것은 그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우리 아들도 어느덧 사회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갔죠. 저는 아들이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안정된 시기에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 일찍 30도 안 돼서 같은 회사 여직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28살, 며느리가 23살의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이었죠. 며느리는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를 포기할 수도 없는지라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어요. 이렇게 빨리 결혼하니 모아둔 돈도 없을 테고 그래서 제가 전셋집을 얻어줬습니다. 이왕 결혼하는 거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 후 손주도 태어나고 며느리는 2년 정도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자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시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며느리 친정은 이미 며느리 오빠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고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성의를 표시할 테니 손주를 봐달라고 하더군요. 제 아내는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하원시키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라 그런지 바로 수락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애들 데려다 주면 바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애들 야근할 때도 있고 저녁 차려주고 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야. 요즘 둘 다 바빠서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뭐. 힘들면 힘든 거지. 그게 왜 당신이 저녁까지 차려줘야 할 일이 돼? 당신의 애들 밥 차려주고 그런 필요까지 있어. 그건 쟤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알지. 나도 알아. 근데 애들이 워낙에 고생하는 걸 보니까 안쓰럽잖아. 나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여보, 당신도 좀 이해해줘. 이제는 무슨 이해야. 당신 몸 상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건데? 애들 도와주다 당신이 지쳐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나야, 괜찮아. 애들이 워낙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은 너무 엄격해. 우리 애들도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엄격한 게 아니야. 이건 선을 정하는 거라고. 애들 도와주는 건 좋아. 근데 저녁까지 차려주고 그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봐. 당신은 손주만 보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할게. 너무 걱정 마, 여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정많은 아내는 여전히 손주를 돌본 후 저녁까지 차려주고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아들 내외에게 항상 너네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사람 없다며 항상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조언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근로자의 날이었던 그날 며느리랑 아들이 둘 다 회사에 안 쉬고 나간다고 해서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 쉬는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공휴일 날 부려먹는 회사들이 있으니 이상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근무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그날 야근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이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10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직접 아내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퇴근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복장이 평소 회사에서 퇴근할 때 입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 캐주얼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거든요. 며느리는 미니스커트까지 입고 있었죠.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촉이 온 저는 차를 주차하고 서둘러 내려 아들 내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 내외는 어쩐 일로 오셨냐고 더듬거리며 묻더군요. 아들의 눈은 살짝 풀려 있었고 며느리 역시 눈을 피하는 듯 했어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코끝으로 술 냄새가 확 풍겨오더군요. 저는 아들 내외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야근이라더니 회사에서 이런 복장으로 일하냐고 비아냥거렸죠.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며느리는 슬쩍 아들의 팔을 당기며 뭔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조차 어설펐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아들 내외는 일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실컷 놀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애들을 도와줬는데 정작 아들 내외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놀러 다녔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너네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네가 부모를 이렇게 속이고 놀러 다니면 되는 거냐? 아빠, 그냥 저거 쉬고 싶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쉬고 싶으면 솔직히 말하고 쉬어. 그게 뭐가 어려서 거짓말을 해.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손주를 돌보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너희들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네 엄마한테 떠넘기고서는 너네는 놀러 나가 술이나 마시고 다녀. 잘못했단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보아하니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대체 몇 번이나 그랬던 거야? 설마 전에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놀러 다닌 적이 있는 거냐? 아들 내외는 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들 내외의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을 잃은 듯했죠. 아내도 무겁게 침묵을 지키다가 아들 내외를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애들도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다 괜찮다니까.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당신도 그래. 대체 왜 이렇게 물러 터졌어? 오전호, 너는 네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이 한 톨이라도 존재하긴 하는 거냐? 말만 엄마 엄마 하면서 부르면 다냐 이거야. 네 엄마가 니들 생각해서 그동안 도와준 거야. 그런데 네가 며느리랑 짝짝꿍해서 이따위로 네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했다니.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 이럴 거면 니들이 다 알아서 해. 우리한테 맡기지 말라고. 낭심, 내일부터는 애들 집에 가지 마. 저것들은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놈이야.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던 거 인정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다시는 어머님께 부담드리지 않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가 단호하게 아내에게 손자를 돌봐주지 말라고 선언하자 며느리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급히 앞으로 다가가 손을 모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며 애원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아들도 며느리랑 똑같이 굴며 엄마 도움 없이는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집사람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맞벌이 하면서 돈도 벌어야 하는데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죠. 저는 한숨을 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너네 회사에 전화해서 진짜 퇴근 안 하고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그때는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에게 단단히 경고를 하고 한 번만 더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 내외는 거의 정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더 괘씸하더군요. 이렇게 정시에 칼퇴할 수 있으면서도 그동안 일부러 야근하는 척하며 내 아내를 부려먹었던 거였죠. 아내는 여전히 착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아들이 예전처럼 함부로 아내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과거 중학교 때 아들이 저질렀던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돼서였죠. 그러자 아내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쉬고 싶거나 놀고 싶은 마음에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쳤긴 해도 태도 자체는 둘 다 예의가 바르다고요. 그렇다고 장성에서 결혼까지 한 아들의 집에 CCTV를 달아놓을 수 없는 노릇인지라 못마땅하지만 아내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손녀는 쑥쑥 자라 어느새 6살이 되었죠. 저는 아이가 자란 만큼 애들도 성숙해졌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김없이 저를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그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머뭇거리며 얘기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이 됐어요.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만 원? 갑자기 그게 왜 필요해? 어디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그게 준우 장난감을 내가 망가뜨려서 그래. 준우 장난감? 손주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장난감인데 100만 원씩이나 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최근에 피규어라고 하는 걸 샀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어른들이 수집하는 장난감 같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이나 캐릭터를 고퀄리티로 만든 모형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걸 100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데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아내는 그걸 애들 장난감인 줄 알고 손주한테 주고 놀라고 했고, 손녀는 그걸 예쁘게 화장해준다고 네임펜으로 얼굴을 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집에 돌아와서 본 아들이 무척 속상해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100만 원을 다시 주고 싶다고 했죠. 여보, 그게 말이 돼. 결혼한 가장이 장난감에 100만 원을 쓴다고? 아이, 그놈 그거 제정신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군. 그래도 우리 아들 물건인데 내가 망가뜨렸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냥 돈을 다시 채워주면 좋겠어.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그럼 비싼 걸 애 노는 곳에 돈 준우 잘못이지. 일단은 준우는 물러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을 저희 집에 불러냈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과 가정 내 역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집에 온 준우를 본 저는 노안 얼굴로 준우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도대체 요즘 뭐하고 사는 거야? 무슨 캐릭터 장난감에 100만 원이나 쓰냐? 나는 어렸을 때 네가 샀던 장난감에도 그 정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 아니, 대체 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아빠,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절대로 흥청망청 쓴 거 아니에요. 저도 월급에서 5만 원, 10만 원 아껴가면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라고요. 저한테 정말 의미 있는 취미라서요. 그걸로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건데.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100만 원을 쓴다고?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면 운동처럼 건전한 취미를 가지던가. 그리고 그렇게 비싼 걸 돈 주고 샀으면 그거 따로 안 보이는 곳에 놔뒀어야지. 너네 엄마가 괜히 애들 장난감으로 착각했겠냐? 네가 분명 조심성 없이 손녀 노는데 놔뒀으니 너네 엄마도 착각한 거지. 아이, 근데 그걸로 난리를 쳐. 아이, 아버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난리를 친 게 아니라요. 그냥 속상하더구먼. 시끄럽다. 또 변명이지. 이건 부주의한 네 탓도 있으니까 100만 원은 다 못 준다. 50만 원만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솔직히 50만 원도 줄 필요 없다고 보는데 네 엄마가 하도 사정하니까 주는 거야. 어서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해. 아들은 여전히 불만인 표정이었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았어요. 제 말대로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죠. 아들을 돌려보낸 뒤 저는 갑갑한 마음에 잠을 못 이뤘어요. 28살이면 요즘 세상치고 빨리 장가간 거긴 해도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저렇게 철부지 같은가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전셋집 얻어서 살고 있으면 죄송한 마음에라도 한 푼이라도 열심히 모아서 스스로 제 집을 마련할 생각을 할 텐데 자기 취미 생활이나 생각하고 있단요. 우리 아들도 그 TV에서 나오는 엠진이 뭐니 하는 세대라 어쩔 수 없는 건가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건이 지나고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이상하게 그 사건 이후에 아내 얼굴이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그저 요새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설친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보양식을 챙겨 먹이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7시 반쯤이었는데도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6시 반쯤이니 진즉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외식할 거니까 일찍 오라고 말까지 해놨는데 말이죠.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도 계속 받지 않았고 결국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손녀였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놀고 있어요. 할아버지야. 와, 할아버지다. 저는 방 안에서 아빠 휴대폰을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할아버지 아무도 물어보는 거야. 아이고, 똑똑해졌네. 아빠랑 할머니는 뭐하고 계셔? 아빠야? 아마 밖에서 할머니한테 맴매 해처리지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회초리질이라니? 정말 내가 들은 단어가 정확하게 맞나 싶었어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저는 당황한 채로 재차 물었습니다. 아이, 뭐라고?
왜 네 아빠가 할머니한테 회초리질을 하니? 몰라요. 아빠는 맨날 할머니한테 회초리질해요. 근데 아버지, 왜 우리 할머니는 맨날 아빠한테 당해요? 지훈아, 너 진짜 그거 사실이야? 너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무서워? 제가 뭐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엉덩이에 뿔 나잖아요. 진짜 우리 할머니 지금 당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당장 아들네 집으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손녀에게는 제가 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노여움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어린 손녀가 뭔가 잘못 오해했기를, 우리 아들이 또 제 아내에게 페류나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기를 바랬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 때 제 아내에게 쌍욕을 하며 집에서 내쫓았던 일이 악몽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아들 집에 도착한 저는 바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우리 와이프가 기억해 놔야 할 것들은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여놓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아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바로 현관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죠. 그 순간 펼쳐진 광경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회초리를 들고 있었고 아내는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언제라도 다가올 고통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본능적인 방어처럼 보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그런 광경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야 화들짝 놀라 팔짱을 풀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몸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저는 당장 달려가 아들의 손에 들린 회초리를 확 빼앗았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를 있는 힘껏 부러뜨렸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면에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마치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 파편들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아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의 새끼, 이건 무슨 짓이야 이놈아. 네 엄마한테 대들고 회초리까지 들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있어. 너 그게 사람답다고 생각하냐. 대체 어디서 그따위 행동을 배운 거야?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뭘 잘못하고도 매번 그게 아니라는 말밖에 못하냐? 매번 일만 열면이 오해요. 그게 아니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 말 타령 듣는 것도 이젠 친절머리가 난다고. 내게 네 변명이 통할 줄 알았냐? 네 놈, 오늘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네가 네 엄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 저는 집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어 아들놈을 매타작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놀라서 피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이 도망치려 하자 팔을 잡아 끌어 패대기 치고 미친 듯이 빗자루로 두들겼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아들을 두들기자 소리를 지르던 아들은 나중에는 숨을 헉헉대며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들을 참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도 이렇게 될까봐 무섭냐? 마음만 같아서는 너 패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 적어도 내 아내에게 대놓고 손을 올리진 않았으니까 참는 거라고. 하지만 너도 잘한 거 없어. 이런 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니 그거 대체 사람이냐? 며느리는 무서워서 겁에 질려 입모양만 뻐끔뻐끔 거렸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무서워서 소리도 못 내는 모양이었어요. 저렇게 겁도 많은 것들이 무슨 배짱으로 제 아내한테 이딴 짓을 한 건지.
저는 다시 아내에게로 갔어요. 아내는 아까보다는 정신을 차린 듯 했고 부엌에서 물을 떠와 먹이고 차분히 진정할 수 있도록 했지요. 안 그래도 심약한 사람인데 이 상황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좀 진정이 된 듯 싶자 원망 반 안쓰러운 반으로 아내에게 질문했죠. 여보, 대체 왜 이걸 참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아내는 내 질문에 마치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지 흐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삼켜왔는지 그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는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생활비 받을 때 50만 원을 더 받았었어.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더 올려줬었잖아. 근데 그 돈을 우리 딸한테 쓴 거야. 내 친딸도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잖아. 그 애 좀 도와주고 싶었어. 당신 몰래 조금씩 보태주고 있었어. 아유, 이 갑갑한 양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당신이 예전에도 내 빚도 갚아줬는데 어떻게 또 지원해달라고 말을 해. 우리 딸 시집갈 때 당신이 해준 것도 있는데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했었어. 아내는 이런 연유로 인해 몰래 50만 원을 본인 딸에게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아들에게 들킨 거예요. 아내가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던 중 핸드폰에 메시지가 뜬 걸 아들이 봤다고 합니다. 아내의 친딸은 죄송한데 50만 원 언제 보내주실 거냐고 문자를 보냈었다고 하더군요. 눈치가 빠른 아들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숨기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답니다. 아들은 전업주부인 아내가 돈을 따로 가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국 저의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아내는 모든 걸 실토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후로 아들은 예전의 성과를 다시 드러냈다고 해요. 그전에는 속으로는 얕잡아 보거나 살살 구슬려 이용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아내의 약점을 쥐고 나니 트집 잡을 거리 없이 더 거침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와 달리 아들은 저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엄하게 다루는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그야말로 살판이 났다고 해요. 아들은 손주가 잘못한 것은 모두 할머니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면서 아내가 대신 혼나야 한다며 손주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대신 혼났다고 해요. 오늘도 손주가 저번에 어른용 장난감을 망가뜨린 벌로 회초리질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듣자 저는 이 짐승 같은 것들을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이 제 아내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난 후 체벌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는 등 온갖 방법으로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고 그 아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놈은 그 망할 본성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죠. 한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다 소진된 듯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이 없다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동안 아들을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아끼려 애썼던 시간들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 망할 것들을 놓아주고 저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 둘 당장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더 이상 내 아내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 같은 놈년들은 이 집에 있는 한 내 아내는 불행해져. 난 너 같은 아들을 준 적 없으니까 이만 2년권 차. 남남으로 살자는 얘기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소리는 집어쳐. 난 너와 같이 역겨운 며느리 둔 적 없다.
준우 너 이놈 새끼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더 이상 내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그 모자식 간의 여운 끊자고. 그리고 어차피 진심으로 엄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는 집 오느라고 엄마라고 부른 거 아니냐.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손지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내쫓으면 안 돼요. 손주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언제 손주를 내보내겠다고 했냐? 손주는 내가 돌볼 거다. 너희 둘만 나가라는 말이야. 네 엄마 괴롭히고 이런 짓까지 저질렀으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지. 아들과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애걸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며느리 역시 제 발치에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저는 이제 지겨웠어요. 솔직히 이렇게 비는 모습이 자꾸 반복되니 가식으로만 느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바라게 지나지 않는 듯 보였죠. 아들이 엄마한테 사과하겠다고 벌벌 떨며 다가왔지만 저는 재빠르게 아들을 밀어냈어요. 내동댕이 쳐진 아들은 바닥에 넘어져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는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너희 둘이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늦었다. 손주는 내가 지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게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다. 안 그러면 주거 침입죄로 경찰 불러도 괜찮은 거지. 이 집 전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너희 둘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라. 아버지, 이건 농담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던데요. 정말 경찰까지 부르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놈이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내가 정말 못할 거 같냐? 저는 보란듯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어요.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안 나가는 인간들이 있는데 좀 잡아가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벙찐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경찰은 10분도 안 돼서 금방 도착했는데 그제야 아들은 이 상황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경찰이 집에 도착하자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이 집의 소유자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자기는 이 집 식구다라면서 자기가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 명의자는 난데 쟤네들이 식구인 거랑 뭔 상관이냐고 항의했죠. 경찰은 우리가 가족관계라는 걸 알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해달라고 했고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죄송한데 나가셔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했어요. 경찰까지 그렇게 나오니 아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죠. 저는 그 짐승 같은 것들이 떠나고 난 후 전셋집 도어락을 싹 다 바꾸고 비밀번호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애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말이에요. 이 얌체 같은 것들은 제가 며칠만 지나면 화가 풀릴 거라 생각한 걸까요? 눈치를 봐가며 돌아온 아들 내외가 도어락이 바뀐 걸 보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현관문 도어락이 완전 바뀌었어요. 설마 저희 못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왜 자꾸 같은 말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너랑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었다고 하지 않았니? 쟁판 남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지만도 있더냐? 아들은 제 대답을 듣고 뭐라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말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손주를 돌보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라 그런지 금세 적응했고 저와 아내는 손주와 함께 지내며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와 거실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흘리고 한 손에는 장난감 병을 들고 흔들거리더니 비틀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핑핑 돈다는 둥 해장을 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했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서 술에 취해 아이 앞에서 저렇게 행동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술주정이 고스란히 기억되고 그걸 놀이처럼 흉내낸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잡것들한테는 절대 손주를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고요. 저 아이가 저런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동안 손주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에게는 건강한 환경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양심 없는 것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쫓겨나 갈 곳이 없어 달방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는지 보증금으로 번 듯한 투룸이나 원룸을 잡을 돈도 없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둘이 고개를 쾅쾅 찌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죠. 아내도 그 모습을 보고 잠시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을 다시 불러야겠냐?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직업 침입죄로 고소당하고 싶은 거냐? 깜빵 갔다 오고 싶으려 그렇게 하든가. 하지만 제가 고소를 안 한다는 건 언제까지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죄로 고소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저는 이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교육시킬 방법을 알아보다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알게 됐어요. 아동권리 침해라는 게 반드시 아동한테 직접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침해가 될 수 있더군요. 부모가 제3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고통을 주는 모습을 아이가 보면 이것 또한 아동권리 침해라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 내외를 아동권리 침해로 고소했고 처벌을 받고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 내외가 처벌받게 한 궁극적인 목적은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뺏어오기 위해서였어요. 정상적인 부모 역할을 못할 경우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재판장에서 울부짖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군요. 그런 아들 내외를 한심하게 보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라. 손주는 내가 지킬 거니까 이제 너희의 부모로서의 책임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 후에도 가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어요. 심지어는 무슨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까지 보내면서 쇼를 하대요. 녹음 파일을 들으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호소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반지하 원룸을 구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산이 미쳐버리겠다고 텁텁한 공기 때문에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있고 요즘 몸이 안 좋다는 둥 별별 이유를 대며 징징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들을 전부 무시했어요.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손주와 제 아내에게 끼친 상처를 생각하면 눈물 섞인 호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없었거든요. 손주는 다행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아내와 함께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상이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손주는 밝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손주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서로 다짐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고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사랑과 보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주에게 진정 필요한 건 그런 진짜 가족이었어요. 만약 그걸 주지 못한다면 실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손주와 함께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